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던데 요즘은 만나는 것보다는 헤어지는 게 훨씬 더 쉬운 세상이더라고요. 제 주변에만 해도 결혼한 지 얼마 가지도 못해서 이혼한 부부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한때는 다들 서로가 없으면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한 사람들일 텐데 말이에요. 결혼한 부부들도 그렇게 헤어지는데 하물며 결혼하기 직전에 파혼하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겠죠. 물론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헤어짐이 너무 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성인과 성인의 만남이었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였다면 적어도 서로에 대해서 알 만큼은 다 아는 사이였을 텐데 다른 걸 맞춰갈 노력이나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우습게도 정작 그랬던 제가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겪게 되고 나니 비로소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세상에는 본인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파혼이나 이혼도 있다는 사실을요. 겉에서 보는 것만으로 단순히 그 사람들의 사정을 짐작하거나 재단할 수 없다는 것도요. 만약 그때 단순히 파혼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흐린 눈을 한 채 그 결혼을 진행했더라면 머지않아 더 큰 불행을 자초했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파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였어요. 저는 사실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 쪽에서 주선자에게 너무 적극적으로 소개를 시켜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성사된 자리였죠. 사실 저는 연애를 오래 쉬기도 했고 다른 누군가와 소개팅을 한 것도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어쩐지 카페 입구로 들어서는데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기는 하더라고요. 지원 씨, 이쪽이요. 먼저 오셨네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사실 마음이 바뀌어서 안 오신다고 할까봐 엄청 긴장하고 있었어요. 저번에 만날 약속을 잡느라 짧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느꼈었지만 대화를 참 끊기지 않게 잘 이끌어 나가는 성격이더라고요. 조금만 깊게 대화를 해보면 보통 성격이 보이잖아요. 평소에도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이야기에 쫑긋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이 가끔씩은 귀여워 보이기도 했고요.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연애로 만나는 게 아니더라도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집 주변에 만날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다른 직장을 다니느라 집 근처가 아니면 시간을 내서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근처 동네에 살고 있으니 특별한 약속 없이도 그냥 오가다 편하게 만나기도 좋겠다 싶었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보다도 그런 친구가 더 필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상대방의 생각은 저와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물론 친구도 좋기는 한데 저는 지연 씨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거든요. 어떠세요? 친구처럼 편한 사이로 3번쯤인가 더 만났을 때였을까요? 그런데 편하다는 생각은 아마도 저 혼자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일단 그 자리를 모면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의 말대로 이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맞는 일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 둘은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마음이 100%의 감정인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방은 누가 봐도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만약 이 사람을 놓치고 이만큼 좋은 사람을 내가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그리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점점 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첫눈에 반하거나 하는 일 같은 건 없을 거라는 사실도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런 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애하기 전에 막연히 상상했던 것처럼 연애를 시작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저에게 잘해줬고요. 심성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본인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성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트 약속을 잡기만 하는데도 충분히 그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죠. 자기야,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외곽으로 드라이브 가려면 차 막히기 전에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한 10시쯤 가면 늦으려나? 나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야근해서 너무 피곤해서 더 일찍은 안 될 것 같은데. 피곤하지? 알았어. 그럼 내일 10시까지 내가 집 앞으로 데리러 갈게. 우리 이동 시간이 기니까 자기는 차에 타서 계속 자.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옆에서 운전하는데. 운전은 앉았던 것처럼 이야기하네. 괜찮으니까 그냥 자도 돼. 남자친구는 제가 차에 잠을 자건 뭘 하건 단 한 번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거나 혹은 서운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잠이 좀 많은 편이라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니 주말에 늦잠 자는 대신 일찍 일어나야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대놓고 자기는 좀 그래서 피곤해서 졸고 있으면 오히려 편하게 자라고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뒷좌석에 담요까지 준비해놨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더위를 타는 편이라 한겨울에도 외투 안에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니 온전히 차에서 자주 조는 저 때문에 산 담요였던 거죠. 거기다 남자친구는 어디서 만나건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제가 있는 쪽으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데이트가 끝나고 나서도 데려다 주는 건 물론이었고요. 남자친구와 저는 둘 다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서로의 자취방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어서 오고 가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이 집이 아닐 경우였는데요. 특히나 저보다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멀리 돌아가야 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자기 내일 친구들이랑 강남에서 본다고 했지? 한 5시면 끝나? 그때쯤이면 아마 끝날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내가 내일 5시쯤 맞춰서 강남으로 갈까? 아니야. 버스 타려면 귀찮을 텐데 여기까지 오지 말고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그냥 집에 있어. 어? 다시 분당에 오려면 귀찮잖아. 그냥 내가 갈게. 차도 막힐 것 같고. 하나도 안 귀찮아.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만나러 가는 건데 그게 귀찮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따 봐서 차 막히면 굳이 강남 가지 말고 다른 데서 데이트해도 되는 거고. 어때? 남자친구는 제가 조금이라도 걸어 다니는 걸 못 보는 타입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매번 그러는 걸 본 제 친구들이 이런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아주 공주님이 따로 없네. 왜 공주님은 버스랑 지하철 타면 무슨 일 생긴대? 걸어 다니면 다리 부러지신댄다. 이상하네. 우리 지연이는 연애하기 전까지는 하프 마라톤도 나가던 애였는데. 하지만 친구들이 뭐라고 놀리건 말건 남자친구는 꿋꿋했습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하건 항상 제가 우선이었고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게 습관이었고요. 게다가 저와는 성격이나 다른 모든 면에서 잘 맞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잘 맞는다는 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저희는 일단 서로 좋아하는 음식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술술 배고프지 않아? 뭐 먹고 싶어? 그러게, 이제 배고프긴 하네. 나는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먹을게. 아니, 여태 만날 때마다 내가 골랐잖아. 자기는 먹고 싶은 거 진짜 없어? 응, 정말로 다 상관없는데. 나는 원래 아무거나 다 잘 먹잖아. 도대체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반대로 만약에 상대방과 음식이 맞지 않아서 다투었던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음식 기호가 잘 맞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전 남자친구와는 식습관이 달라도 너무 심하게 달라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고기가 없으면 아예 밥을 안 먹는 타입이었어요. 보통은 고기를 많이 좋아해도 하루 세 끼를 다 고기를 먹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제 전 남자친구였고요. 당연히 저와 만나도 매 끼니마다 고기가 필수였습니다. 연애 초반에야 그러려니 하고 맞춰줬지만 데이트 때마다 매번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고기가 아니면 아예 밥을 먹기가 싫다고 하니 다른 메뉴는 생각해 볼 수도 없었죠. 각자 다른 메뉴를 먹는 한이 있어도 본인은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하다 이런 게 다 안 맞아서 헤어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가끔씩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연애를 할 때도 이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저 모습을 매일같이 평생 봐야 할 게 아니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친구를 위해서 단 한 끼도 양보하지 못하는 저 이기적인 성격에도 정남이가 떨어졌고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고기가 없는 다른 식당에 가도 괜찮다고 저를 붙잡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나고 난 이후였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였으니 지금 남자친구는 특별히 가리는 음식이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다 싶은 게 없었으니 저희는 3년이 넘는 연애 기간 동안 싸운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싸울 일 자체가 없더라고요. 별탈 없이 무난히 흘러가는 연애가 지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도 그리게 되었고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사귄 지 3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였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그 주제를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언제쯤 결혼했으면 좋겠어? 나는 예전부터 너무 늦지 않게 결혼해서 아기 좀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는데. 아,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 천천히 스케줄 잡아서 양가에 인사부터 드리자. 사귀기 시작했던 때 제 나이가 이미 30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더 많았고요. 30대에 시작하는 연애였으니 마냥 어릴 때처럼 아예 결혼이라는 걸 배제하고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어떨까? 잘 살 수 있을까? 저도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아마도 예스일 것 같았고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미루어 봤을 때 남자친구는 아마도 꽤나 괜찮은 남편이 될 것 같았거든요. 모두가 그리는 것처럼 완벽한 남편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가 결혼한 것을 후회하게 하지는 않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막연한 생각만으로 선뜻 결혼을 하겠다는 대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저에게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딱히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전까지는 자유롭게 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다가 30 후반쯤이나 결혼을 하면 딱 좋겠다 싶었죠. 거기다 제가 아기를 너무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서 더 그렇기도 했던 것 같아요.
미래의 남편이 아기를 너무 낳고 싶다고 하면 낳을 의향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도 낳지 않는 게 더 좋은 정도였죠. 그리고 그 문제 이외에도 마음속으로 걸리는 게 또 있었어요. 그건 얼마 전에 만난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자취하고 있어요? 네. 사실 부모님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지내는 게 편해서 대학 다닐 때까지는 본가에 살았었는데요. 자취하고 있는 친구들 보니까 저도 한번 혼자서 살아보는 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나와서 살고 있어요. 남자친구에게는 형제로 4살이나 차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나랑 사이가 좋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를 통해서 먼저 괜찮으면 같이 밥 한 끼 했으면 좋겠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나와도 된다. 불편하면 거절해도 괜찮다라고 의향을 물어오셨죠. 평소에 남자친구가 누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긍정적인 쪽으로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렇게 마련하게 된 식사 자리였습니다. 제가 파스타를 좋아한다는 말에 누나분이 비싼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예약해 주셔서 다 같이 기분 좋게 먹으러 갔었고요. 남자친구 말처럼 실제로도 말투도 엄청 나긋나긋하시고 행동도 되게 우아하고 얼굴도 예쁘시더라고요. 제 친언니였으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말 많이 따랐겠다 싶을 정도였죠. 지연 씨는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은 편인가 봐요? 네, 좀 그런 편이에요. 저 어렸을 때도 부모님한테 혼났던 기억도 별로 없고요. 사실 자식들을 되게 풀어놓고 키우시는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부럽네요. 나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를 잘 몰라서. 저의 대답에 갑자기 누나분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지더라고요. 약간 자조적인 웃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스쳐 지나갔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런 것처럼요. 물론 예비 시어머니 성격이 조금 남다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은 적은 종종 있었습니다. 누나는 어머니랑 안 맞아서 20살 때부터 자취해서 나가 살았거든. 정말요? 말도 마. 같이 살 때는 어머니랑 둘이서 얼마나 많이 싸웠다고. 둘 다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절대로 안 지는 성격이니 그렇지. 대충 맞춰서 살면 될걸. 동생아, 우선 가족이라고 적당히 맞추면 다 될 거라는 편견부터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누나분은 무언의 압박을 담아서 웃는 눈으로 남자친구를 노려보셨어요. 물론 장난 섞인 행동이었죠. 제가 볼 때는 엄청 여성스럽고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스타일이셔서 집에서 어머니랑 싸우는 모습이 잘 상상이 가지 않았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예전에 몇 번 남자친구를 통해 들었을 때도 예비 시아버지가 완전히 잡혀 사시는 스타일이라고 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그걸 두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면 아버지가 져주는 게 맞다고 표현했었고요. 어머니가 엄청 여장부 스타일이시거든. 그래서 누나랑은 안 맞아. 아니, 우리 중에 누나랑만 안 맞지? 나는 어머니 성격을 아버지랑 네가 맞추는 게 더 신기한데? 아무튼 나가산들여 적당히 덜 보고 사니까 싸울 일이 덜하긴 해요. 가족도 너무 붙어 지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 말을 하는 예비 신우의 얼굴에는 쓴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에게는 그게 어떤 신호처럼 보였어요. 마치 우리 집에 시집 오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각오를 하고 와야 한다는 그런 종류의 신호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많은 기대를 내려놓은 듯한 예비 신우의 모습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어머니에게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엄청나게 애틋한 모양이었고요. 누나 저럴 때마다 나는 좀 그래. 누나 때문에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
아까 들어보니까 어머니랑 많이 안 맞으셨던 것 같던데? 말했다시피 어머니가 성격이 좀 있으시고 잔소리를 좀 하시는 편이기도 하시거든. 그래도 그게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지. 자식 걱정하셔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누나가 이런 부분에서만 좀 이해를 좀 못 해주더라고. 남자친구는 오히려 그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누나 잘못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다 보니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남자친구에게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기에는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한다는데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선입견을 가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고요. 이런저런 고민만 잔뜩 하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결국 저희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지연 씨. 정연이가 여자친구 사귄다고 했을 때부터 어떤 아가씨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홍삼으로 골라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머, 홍삼 너무 좋지. 안 그래도 요즘 너무 피곤하다 싶었는데 센스도 있네. 잘 먹을게요. 어서 들어와서 앉아요. 저는 예비 시부모님의 환대 속에서 첫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남자친구처럼 성격이 순하신 분이셨어요. 말수는 되게 적으셨는데 그래도 식사 중간중간에 저를 챙기시면서 많이 먹으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미리 들었던 이야기처럼 성격이 호탕하시고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첫 만남에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하는 일이 없게끔 말씀도 잘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정연이한테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네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무역 쪽 회사고요. 그래요? 남자친구는 사범대를 졸업해서 중학교에 사회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직전부터 지금 회사로 이직을 했었고요. 저는 제 말이 끝난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눈에 스치는 실망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게 더 힘든 일이었죠.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 얼굴에 표정 변화가 너무 확연할 정도로 심했었거든요. 저를 보며 오온 얼굴에 떠올라 있었던 웃음기가 한순간에 싹 거치더라고요. 아마도 기대하셨던 예비 며느리의 스펙에 제가 훨씬 미치지 못한 모양인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저에 대해서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옛날에 학교에 여선생들이 그렇게 많으니 동료 교사랑 결혼하라고 했는데 정연이가 죽어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짝이 다 따로 있는 거지 뭐. 다만 이 한마디 덧붙이셨을 뿐이었어요. 말하자면 교사 며느리를 보고 싶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 사이에서 여교사가 며느리감으로는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걸 제 앞에서 굳이 다시 말씀하시는 건 좀 그랬지만요. 그나저나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둘이 의논한 이야기는 있고? 그건 이미 지연이랑 이야기 다 끝났어요. 지연이가 얼마나 알뜰한지 돈을 엄청 모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 다른 건 아니고 예전부터 주식을 했던 게 운이 좋아서 조금 잘 돼서요. 정연 오빠 모은 돈이랑 같이 보태서 신혼집 구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주식은 저희 아버지 영향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용돈 모아서 연습 삼아 관심 있는 주식을 한 종목씩 사보라는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해보라고 적극 장려하시는 쪽이었죠. 저 개인적으로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따로 하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랑 사귀는 동안 주식이 특히나 잘 됐었거든요. 제가 넣었던 시드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 더 벌었고요. 그래서
그 돈을 보태서 신혼집을 구하기로 한 거였죠. 남자친구가 모은 돈은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30대 중반 딱 그 나이대의 남자가 적지도 많지도 않게 적당히 모았다 싶을 만한 돈이었죠. 둘이 합치고도 부족한 돈은 대출을 조금 더 받기로 했고요. 그제서야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요즘 주식으로 돈 날렸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던데 아주 야무진 것 같네. 정연이 너도 지연 씨한테 열심히 좀 배워라. 그래야죠. 안 그래도 제가 지연이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날의 첫인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중간에 잠시 어두웠었던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떠오르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좋게 좋게 끝마칠 수가 있었으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중간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간에 결국에는 어떻게 끝내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예비 시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저희는 본가가 아니라 외부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초대하면 신경 쓸 일도 많고 서로 불편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집에 찾아올 일은 많을 테니 첫인사는 밖에서 하자고 하셨거든요. 남자친구야 저희 부모님이 하자시는 대로 한다고 했고요. 인터넷 유행어 중에 상견례 프리패스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남자친구가 첫인상이 좋은데다 워낙에 예의가 발라서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이었거든요. 말하자면 딱 상견례 프리패스상이었죠. 예상했던 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일단 제가 좋아하는 남자라고 하면 조건이야 어떻든지 간에 반대하지 않으시겠다고 못 받고 시작하기도 하셨고요. 저희 아빠 엄마는 예비 사이가 바르고 건실한 사람이기만 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셨죠. 양가 첫인사를 무사히 다 마치고 난 이후 남은 것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였습니다. 결혼 하나 하는데 준비해야 할 것들은 얼마나 많던지 다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혼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다시 결혼식 준비하기 싫어서라도 이혼은 안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결혼식장부터 시작해서 옵션 하나하나를 전부 다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와중에 또 다음 스케줄을 잡고 전화를 돌리고 그 뒤로 정신없이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다 싶을 정도로 바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갑작스런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네? 지금 저희 회사 근처에 계신다고요?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저희 예비 시어머니셨어요.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저희 회사 어디쯤에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과 함께 무슨 역 바로 앞에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가 지하철역에서 정말 20초 남짓 거리라서 찾기가 쉽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고 계셨었는지 갑자기 지금 회사 근처에 오셨다면서 연락을 주셨지 뭐예요. 저는 그 갑작스런 방문이 뜻밖이기도 했고 다른 곳도 아니고 회사로 찾아오셨다는 말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먼저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니 내려가 보는 게 순서였죠. 저는 팀원에게 대충 사정 설명을 한 뒤에 양해를 구하고 얼른 회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남자친구가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들어 이것저것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다고요. 부쩍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회사까지 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한편으로는 문득 혹시 무슨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건가 싶기도 했고요. 로비에는 다른 어떤 때보다 화려하게 차려입으신 예비 시어머니가
벽을 바라보면서 서 계셨습니다. 로비 정중앙 벽면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시면서요. 저는 얼른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님! 그래. 미리 연락을 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왔죠? 혹시 일하고 있는데 방해한 건 아니에요? 부서에는 잠깐 이야기해놓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저는 다른 무엇보다 의아함이 더 컸습니다. 지나가다 들렀다고는 하셨지만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지나가다 들렀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어머니는 금방 제 말에 수긍을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근처에서 내가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친구 만나고 들어가는 길이기는 했는데 마침 지연 씨 회사가 이 근처라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셨어요? 저희는 대화를 나누면서 로비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테이블에 착석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이곳에 앉아본 적은 처음이었죠. 여기는 불편하실 테니 근처에 카페로 모시겠다는 제 말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면서요. 다니는 회사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 생각보다 훨씬 더 근사하네요. 그런데 여기 저희만 쓰는 건물은 아니에요. 빌딩의 다른 회사들도 같이 입주해 있거든요. 지연 씨는 정확히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뭐 부서라든지 직책이라든지 혹시 명함 같은 건 없나? 그 말씀에 저는 급하게 겉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도 마침 카드 지갑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 있던 제 명함 한 장을 꺼내서 예비 시어머니께 건네드리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관리부서에 있고요. 격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격리? 네? 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커졌어요. 정말이지 화들짝 놀라시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서 받아든 명함을 다급하게 확인하시더라고요. 순간 같이 당황한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명함 위에 적힌 글자에서 제 이름 석자와 부서명을 확인한 예비 시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벌어진 입을 다물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명함에 격리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관리부 대리라고만 써져 있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하는 일이 그것이기는 했어요. 어차피 관리부라고 하면 또 무슨 일이냐고 물으실 게 뻔하니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요즘은 잘 안 쓰는 격리라는 표현을 쓴 것도 옛날 분들은 그 단어 하나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기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어가 문제였던 모양이었어요. 격리? 격리라고? 어머님, 무슨 문제라도. 어머님은 누가 어머님이야? 네? 예비 시어머니는 그 순간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나 흥분을 했는지 저를 쳐다보는 오온 얼굴과 목덜미까지 새빨개져 있을 정도였어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럽기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정말 격리라고? 격리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봐? 지금까지 이걸 감쪽같이 속이고? 도대체 누가 뭘 속였다는 건지. 그전에는 물어본 적이 없어서 대답하지 않았던 것뿐이었고 지금은 물어보시기에 사실대로 대답한 것뿐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직업도 속이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기꾼쯤으로 보이는 모양새였습니다. 거기다 격리 주제에 내 아들을 넘봤다니요. 저는 이제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연이는 애들 가르치는 교사인데 사회적 체면 있지? 아니 양심도 없나?
결혼식 한답시고 청첩장 돌릴 때 도대체 학교의 동료 선생님들한테는 어떻게 소개를 할 거냐고? 아내 될 사람이 경리나 보고 있는 돌대가리라고 소개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있었더니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는 그냥 웃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면 왜 화도 안 나온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죠. 아이고, 원행보살님 아니십니까?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들려온 음성은 바로 저희 회사 대표님의 목소리였어요. 오전부터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시는 것 같았는데 마침 로비에 있던 저희를 발견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저 치광입니다. 아, 치광거사님. 그런데 두 분이 아는 사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대표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온 법명에 곧 생각이 났는지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어머,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게 되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저번 부처님 오신 날 법회 때 뵙고 처음이지요? 아유, 그런 것 같네요.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저희 회사가 이 건물에 있습니다. 이거 참 우연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얼떨떨한 얼굴이면서도 얼굴에 웃음기를 띄우며 저희 대표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짧게 인사말을 나눈 후에 대표님의 눈길이 제 쪽을 향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연이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신가요? 멀리서 보니까 한참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 같던데. 네? 지연이가 제 딸입니다. 그 대표님은 저희 아빠셨어요. 네, 저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뒤에 아빠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관리부서에서 격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것도 일단 전체적인 자금 흐름부터 파악해보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일이었고요. 남자친구도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상견례 바로 직전에 이 사실을 알릴 생각이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는 말을 저는 믿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혹시나 아버지 회사에 다니는 거냐고 묻는다면 굳이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 이상해야 제가 먼저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의 낯빛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까는 화가 나서 터질 것처럼 붉게 달아올랐다고 한다면 지금은 놀라움에 백지장처럼 새하얘진 얼굴이었어요. 딸이라고요? 그러면 일한다는 회사가? 그저 뜻밖의 장소에서 우연하게 만난 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만남이었다니 믿기지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빠의 얼굴을 미친 듯이 반복해서 쳐다보던 예비 시어머니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한참 만에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한순간에 낯빛을 싹 바꾸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진작에 이야기를 안 했을까? 하마터면 오해해서 큰 실수할 뻔했네요. 저희 아들이 정연이에요. 네? 그게 정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인연이? 세상에, 인연도 이런 인연이 없죠. 이게 다 부처님 가피 덕분인가 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징그러울 정도의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아빠는 그 말에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웃으셨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니까짓 게 어디서 우리 아들을 감히 넘보냐며 난리를 치던 게 불과 방금 전이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저렇게까지 달라질 수가 있는지 참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눈앞에서 그저 피식피식 웃음만 흘려댔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셨고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죠. 제가 뭐라고 입이라도 열까봐 얼른 제 손을 두 손으로 맞잡으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금은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 혹시라도 마음 상했다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요. 조만간 내가 맛있는 밥 한 끼 살 테니까 정연이한테 편한 시간 이야기해요. 내일 저녁도 괜찮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황급히 자리를 뜨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야말로 썩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빠가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느냐고도 하셨고요. 아빠는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작년 부처님 오신 날에 법회에 갔다가 우연히 소개받아서 알게 됐지. 공양할 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거든. 그래서 인사한 사이야. 자세히 아는 건 아니고.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아빠는 불교 신자셨어요. 그것도 하필 예비 시어머니와 다니시게 된 것이고요. 저희 아빠는 일이 바쁘셔서 평소엔 거의 못 가시고 1년에 한두 차례 석가탄신일에만 가시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 같은 절을 다닌다고 해도 잘 모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면서 방금 전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모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정말로 그랬다고? 네. 저도 방금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가 무슨 그런 경우 없는... 아니, 어떻게 사람 앞에서... 아빠 입에서 당장 파오나라는 말이 나온 건 그 직후였습니다. 그런 집안에 절대로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아빠가 그렇게까지 흥분을 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일에 아주 격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께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엄마도 기가 막히신지 땅을 쳐다보면서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제가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남자친구 하나 보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말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맡기자고 아빠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밤새 고민한 끝에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두 분께 말씀드렸고요. 예비 시어머니에게서는 계속 메시지가 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주말에 아빠는 저를 데리고 법회에 나갔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법회가 있었거든요. 아빠도 저도 주말 법회에 나가기는 처음이었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예비 시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신실한 불교 신자이신지라 매주 빠짐없이 법회에 나오신다는 이야기는 진작에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사돈 아니세요?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반갑게 웃으시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돈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글쎄 예비 며느리가 지광거사님 따님이지 뭐예요? 어머머, 정말이에요? 무슨 그런 우연이 다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는 호들갑을 떨어대면서 이게 다 부처님이 맺어주신 인연인 것 같다고 끊임없이 자랑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내내 굳은 안색으로 앉아 계시던 저희 아빠는 법회가 끝난 뒤 공양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희 딸은 부처님 가페아리에서 잘 가르쳤고 그래서 시댁복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유, 그럼요. 말해 뭐예요. 제가 우리 며느리 딸처럼 예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혼사는 없던 걸로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황당한 얼굴로 저희 아빠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요. 정연이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내는 건 안 될 일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사돈, 지관거사님! 예비 시어머니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밖에 나서는 저희를 붙잡느라 맨발로 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목격했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한동안 포기를 몰랐습니다. 도저히 본인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자친구를 아주 닥달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대강의 사정만 전해 들은 채 영문도 모르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파혼하자는 게 사실이냐고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전달했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셨을 리가 없다면서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네. 네 눈에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지연아. 결국 남자친구는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둘 중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행패를 부릴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본인 어머니겠다 싶었겠죠. 이렇게 2주쯤인가 더 지났을까요? 저는 결국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결혼식장과 다른 것들을 환불했다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받고 남자친구와 완전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정리하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거죠. 식장에 환불을 했다는 말에 딱 한 번 엄마가 물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후회된다면 그 집 부모는 안 보고 살 생각하고 둘이서 결혼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런 모욕을 듣고도 결혼을 하는 건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불효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도 당연히 화가 나셨겠지만 그래도 딸인 제 마음이 아플까봐 그걸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셨을 거고요. 그리고 한참 뒤에 남자친구의 누나분에게서도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야기 들었는데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 이 집에 시집 왔어도 어머니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면서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보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 명함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그대로 결혼을 했겠죠.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서요. 그랬다면 남은 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아니었을까요? 지금은 모든 게 다행이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는 당분간은 연애고 결혼이고 모두 다 있고 저에게만 집중하면서 지내보려고요. 이번 일로 개인적으로도 깨닫는 바가 많았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